신상옥 최운이 납북수기 상 김정일 왕국 홍콩, 평양, 비엔나 탈출까지 수기를 쓰면서 좋은 날이여 어서 오라. 나는 1978년 1월 14일에 홍콩에서 북한에 납치되어 1986년 3월 13일에 신상옥 감독과 함께 북한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므로 내년 초면 탈출 2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북한 땅에 8년간이나 갇혀있던 나날을 회고해보려면 마치 죽음 저쪽에서 지낸 날들을 기억에 되살리려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 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체험해야만 했다. 그 전에는 남북 분단을 말하고 6.25를 말하고 북녘 땅의 동포들을 말했다고 해도 정말 그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지는 못했었다. 가끔 나는 이 분단의 비극을 나 혼자만이 지녀야만 했던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해방 후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에서 참으로 많은 동족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임에 틀림이 없다. 지금도 사실은 남북에서 많은 동포들이 그 아픔을 되씹고 있다. 분명히 6.25의 비극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우리들 사이에 남아있다. 북녘 땅에서도 같은 피를 나는 사랑하는 우리 동족들이 오늘도 호흡하고 있으며 민족이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 나는 8년 동안에 이 엄연한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제외될 수 없는, 아니 제외돼서는 안 되는 우리 민족 전체의 비극이다. 이제 자유를 찾은 나는 정말 이 자유에도 불구하고 북녘 땅에 두고 온 내 동족에 대한 상념을 이 몸에 박힌 가시처럼 남은 일생 동안 지니고 다닐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북쪽으로 끌려가서 참으로 새로운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나를 감시하던 몇 사람을 제외한다면 모두가 다정다감한 우리 동포들이었다. 나는 어느 시기에 있어서는 북한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칭호와 대우를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만나게 된 유명, 무명의 수많은 동포들, 더욱이 가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일에만 시달리고 있는 부녀자들, 천진난만한 어린이 세계를 상실한 채 기계처럼 되어버린 어린이들, 그들의 모습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과 함께 있기를 거부하고 그들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돌보아 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매정하게 나 혼자 그들이 옆을 떠났다는 쓰라린 회한을 동반하는 것이다. 내가 여기에 감히 그 8년이 넘는 세월을 되돌아보는 펜을 들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죄책감에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이 수기를 읽을 수 없는 그들이 어느 날인가 이 글에 접하고 그들의 아픔을 호소하려고 한 내 심정을 이해해 줄 수 있기를 나는 진심으로 빌고 있다. 좋은 날이여 어서 오라. 남북이 오가고 지구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우리 동족의 운명이 끝나는 날이여 어서 오라. 나는 북녘 땅에 남아있는, 아니 내가 버리고 온 여러 동포들, 특히 신필님의 식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하면서 이 글을 쓰려고 애썼다. 우리 두 사람의 탈출로 말미암아 이미 그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두렵게 생각한다. 북한 정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아껴주기 바람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사회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삶의 보람을 찾아서 애쓸 사람들이다. 그러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씨가 꽃필 수 있는 그 땅이 되기를 나는 내 남은 일생 동안 기원하려고 한다. 이 수기가 우리 민족 모두에게 그러한 기원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면 내 기쁨은 그 이상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러기에는 이 글이 너무나 부족한 것임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동포들이 기탄 없는 비판을 달게 받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가 북녘 땅에서 그렇게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염려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1987년 11월 30일 최은희. 1. 홍콩 운명의 갈림길. 홍콩의 4일간. 1978년 1월 11일 저녁 7시 김포국제공항을 떠난 CPA 여객기는 타이베이를 거쳐 밤 10시경 홍콩 카이탁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공항에는 그 전해 가을 서울에서 한번 만나 구면이 된 홍콩 금정영업공사 임원이라는 중국인 왕동일과 신필림 전 홍콩지사장 김규화, 그리고 처음 보는 또 한 사람의 중국인이 마중 나와 있었다. 공항 대합실에서 우리는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면서 나는 이들에게 홍콩에까지 나를 초청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원래 예정보다 홍콩 방문이 지연된 데 대해 사과의 말을 했다. 우리는 대합실 밖으로 걸어나가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호텔로 향했다. 차 안에서 나는 왕동일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작년 가을부터 그렇게 여러 차례 불러주셨는데 얼른 응하지 못해 미안하게 됐어요. 그동안 안양 영화예술학교 일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아 그렇게 됐습니다. 오는 21일에 입학식이 있는데 그때까지 잠시 틈을 내어 오늘에야 오게 됐어요. 왕동일과의 대화는 홍콩에 오래 살아 광동말을 할 줄 아는 김규화가 통역을 해주었다. 우리를 태운 승용차는 까오릉에서 홍콩으로 통하는 해저 터널을 지나 20여 분 뒤 홍콩 센트럴 지역에 있는 프라마 호텔에 닿았다. 이 호텔은 별 5개짜리 인류 호텔로 나를 위해 미리 예약해 놓은 것이라고 했다. 그때 시간은 이미 밤 11시가 지났다. 호텔 로비에서 왕은 자기 회사 사장이 갑자기 해외여행을 떠나 오늘 접대하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이라고 말하고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호텔로 찾아오겠다면서 돌아갔다. 이번 나의 홍콩 여행은 참으로 오랜만에 해외 나들이였다. 홍콩 여행은 왕동일의 초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왕을 처음 만난 것은 그 전해 10월 초 서울에서였다. 당시 왕은 자기가 홍콩에서 영화사 및 영화 잡지사를 경영하는 영화인이라면서 11월 초에 홍콩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인 페스티벌에 나와 김희갑, 태현실 세 사람을 한국 대표로 초청하기 위해 서울에 왔다고 자기소개를 했다. 안양 영화예술학교 개교 기념일인 10월 5일 왕은 김희갑, 태현실과 함께 당시 내가 교장으로 있던 그 학교로 찾아왔다. 그는 학교 시설을 두루 둘러보고 학생들이 개교 기념 공연 행사를 관람, 크게 감동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날 왕동일은 자기 영화사도 부설 배우 학교를 가지고 있다면서 두 학교의 자매 결연을 추진하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그가 홍콩으로 돌아간 뒤 나와 김희갑, 태현실은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홍콩 영화인 페스티벌 참석을 포기하고 말았다.
며칠 뒤 왕동일로부터 편지가 날아왔다. 왕은 이 편지에서 자매 결혼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싶다면서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극영화 루몽의 대본을 곧 보낼 테니 마음에 들거든 감독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 당시 나는 옥루몽 감독 따위에는 별 흥미가 없었다. 오직 학교를 훌륭히 육성시키고 좋은 영화 인재를 키우겠다는 일념뿐이었다. 이 때문에 두 학교의 자매결혼 제의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으며 바쁘더라도 시간을 쪼개어 꼭 홍콩에 다녀오리라 마음먹었다. 일주일쯤 뒤 홍콩으로부터 초청장과 비행기표가 날아왔다. 나는 밀려있는 다른 스케줄 때문에 홍콩행을 미루고 있었는데 홍콩으로부터 빨리 와달라는 독촉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 일본말을 더듬거리는 여자 목소리의 전화였다. 나는 다음해, 그러니까 78년 1월 초 안양 영화예술학교의 신입생 입학시험을 끝내고 21일에 있을 입학식까지의 사이를 틈타 많은 기대를 안고 홍콩으로 떠나게 되었다. 내가 든 방은 프라마 호텔 1612호실. 창밖을 내다보니 아름다운 빅토리아 항구와 까오룽 반도의 야경이 훤히 내려다 보인다. 네온 사인이 불야성을 이루고 명멸하는 불빛이 바다에 반사되는 홍콩의 야경은 그지없이 아름다웠다. 나는 내가 함정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모른 채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면서 이런저런 상념에 사로잡혔다. 신필 및 전성기 때만 하더라도 나는 홍콩을 이웃집 드나들듯 했었다. 그러나 이제 신필님은 허가가 취소되어 문을 닫았고 신감독도 더 이상 내 옆에 있지 않았다. 그와 나는 이미 2년 전 리언을 했던 것이다. 영화 일에만 미친 줄 알았던 신감독이 나의 영화계 훨씬 후배인 오스미와의 사이에 아들을 두었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 정말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지기도 했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선 슬픈 이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아이를 못 낳아 주었으니 그 나이에 얼마나 기쁠까. 그러나 두 번째 아이를 또 낳았다는 말을 들었을 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리언을 하자고 전라댔다. 처음엔 피식피식 웃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던 그도 끝내는 리언 도장을 찍어주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남남으로 헤어지고 말았지만 서로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그런 사이는 되지 못했다. 우리는 우정과 예술로서 결합되었고 정신적으로도 합쳐진 사이였다. 또한 우리들 사이에는 비록 내가 낳지는 않았어도 핏덩이 때부터 친자식처럼 키워온 남매가 있었다. 신 감독은 옛날처럼 나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주었고 나 역시 이번 홍콩 여행에 대해서도 사전에 상의를 했었다. 신 감독은 나의 홍콩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국내에서조차 외면하는 안양 영화예술학교를 생면부지의 중국 사람들이 뭐가 아쉽다고 도와주겠으며 홍콩에는 난다긴다 하는 영화 감독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최은희에게 감독을 맡기겠느냐면서 홍콩 여행을 만류하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에서 규모가 제일 크고 역사가 가장 깊은 영화사 간판을 내리게 된 신 감독은 맨날 한국 영화가 검열과 뇌물놀이로 망한다고 한탄하면서 시리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는 나 역시 학교 이전과 운영 문제 등으로 공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신 감독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여유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10시쯤 왕동일이 다른 중국인 2명과 함께 호텔로 찾아왔다. 그는 출장 중인 사장이 일주일 뒤에나 돌아온다면서 그동안 쇼핑과 관광 안내를 해주겠다고 했다. 전날 공항에서 호텔까지 오는 동안에는
김규화가 우리들의 대화를 광동어로 통역을 해주었지만 이날은 나와 왕동일이 직접 대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일본말을 약간 할 줄 알아 우리는 일본말을 더듬거리며 의사소통을 했다. 그와 같이 온 중국인 2명은 50세 정도로 세 사람 모두 같은 또래였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관광을 하러 나섰다. 먼저 호랑이 기름으로 만병통치 연고 만금류를 만들어 떼돈을 번 중국 사람이 지었다는 저택 타이거 밤을 구경했다. 그리고 20여 분 구불구불 산길을 타고 올라가 흘러간 명화 모종의 주무대였던 빅토리아 피크와 그것에서 30여 분 거리에 있는 수족관 오션파크를 구경하고 나니 점심때가 지났다. 점심 식사는 그것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버데니 선상식당 전보 레스토랑에서 중국 음식을 시켜 먹었다. 관광을 하는 동안 왕동일과 같이 온 2명의 중국인은 시종 말도 없이 내 사진을 계속 찍기만 했다. 나는 귀찮은 생각도 들었지만 여배우와 사진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 호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까오릉 사이드로 건너갔다. 왕동일은 심사추이에 있는 중공백화점 유화백화공사 지배인이 자기 친구라면서 나를 그것으로 데리고 갔다. 나는 중공백화점이라니 좀 겁이나 입구에서 망설였다. 왕은 이것은 한국 사람들도 많이 드나드는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들어가자고 했다. 그것에서 나는 선물용으로 상하도장과 쥘 부채 몇 개를 샀다. 그것에서 왕은 친구라는 지배인을 불렀다. 그런데 지배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서 있는 곳까지 와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쪽 먼발치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손을 들어 아는 체를 하더니 그냥 쑥 들어가 버렸다. 나는 별 인사법도 다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날 저녁 조그마한 중국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다음 날, 그러니까 내가 홍콩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13일 아침, 김규화가 호텔로 찾아왔다. 그와 나는 호텔에서 약 2km가량 떨어진 코리아 센터 빌딩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으로 가 이창수 총영사에게 인사를 했다. 총영사관 예방을 마치고 나서 나는 김규화와 함께 오전 11시쯤 스타페리를 타고 까오릉으로 건너가 오션센터에 도착했다. 오션센터는 전에도 몇 번 와본 적이 있는 거대한 쇼핑센터다. 그것에서 나는 투피스 등 몇 가지 의류를 샀다. 쇼핑 뒤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우리는 10분쯤 걸어 신필림 사무실이 있는 나탄로드의 뚱잉따야로 향했다. 사무실에 도착해보니 50대 초의 낯선 한국 여자와 12~13살쯤 먹어 보이는 여자아이, 그리고 신감독의 동업자인 중국인 리영생 등이 있었다. 김은 그 여자가 자기와는 20년 친구라면서 나에게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채원이입니다. 저는 홍콩에 사는 니상이입니다. 최 여사님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아이는 저의 딸 코니라유고요. 얘야, 최 여사님께 인사드려야지. 아이는 엄마와는 달리 키도 크고 날씬하며 참 귀엽게 생겼다. 영어를 말하는 목소리도 참 예뻐 더욱 귀여워 보였다. 이 영생은 전에 서울에 한 번 온 적이 있었다는데 나는 그와도 역시 초면이었다. 그는 신감독과 공동투자, 홍콩에서 신필름 제작 작품들을 복사해서 동남아로 수출했다. 그날 저녁은 니 영생의 초대로 그의 부부, 니상이와 그녀의 딸, 김규화 등과 함께 어느 고급 중국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 네 영생은 50대인데 비해 부인은 겨우 20대 초로 나이 차이가 너무 커. 나는 그 여자가 본부인이 아니라 서실이려니 생각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니상이는 그동안 최 여사님이 출연한 영화를 많이 보았다. 최 여사님이 열렬한 팬이다. 라는 등 나에게 허위적인 말들을 늘어놓았으나 나는 서울에 남겨두고 온 일들이 걱정스러워 그녀의 말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니상이와 나는 그날 저녁 제법 술을 많이 마셨다. 나도 여자로서는 술이 센 편이지만 그녀 역시 술 실력이 보통은 넘었다. 우리는 주거니 받거니 몇 차례 술잔을 나누었다. 김규환은 우리더러 여장부들끼리 잘 어울렸다면서 내일부터는 여자들끼리 돌아다니라고 했다. 다음 날, 그러니까 14일 오전 10시, 니상이가 호텔로 찾아온다고 해서 로비로 내려왔으나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조금 기다렸더니 그녀의 딸이 혼자 나타나 엄마가 다른 곳에서 기다리니 그곳으로 가자고 말해 따라 나섰다. 호텔 뒤쪽에서 한 블록쯤 돌아가니 니상이 혼자 노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아니 왜 여기에 혼자 앉아 있어요? 호텔로 오시지 않고요. 여기서 다른 볼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홍콩은 비교적 무더운 지역이지만 이것도 1월 중순이면 한겨울이라 날씨는 제법 쌀쌀한데 이날은 겨울답지 않게 포근했다. 니상이와 나는 쇼핑과 구경이나 하자며 그곳에서 별로 멀지 않은 번화가로 향했다. 이것저것 가게를 구경하다가 나는 퀸즈로드에 있는 백화점 용자행에 들러 가지색 울저지 투피스 한 벌과 검정색 판탈롱 슬랙스 등 몇 가지 옷 종류를 샀다. 그럭저럭 점심때가 되었다. 니상이는 자기가 점심을 사겠다면서 근처에 있는 일식집 야마토로 데리고 갔다. 그녀는 식사 도중 계속 이런저런 말들을 찌꺼렸다. 나의 입장을 무척 이해하고 동정하는 듯한 말들이 많았다. 나는 일본에 아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에 특히 관심이 많은 하얀 할아버지 한 분이 나하고 친한데 최 여사님이 학교 운영 문제를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걸로 보아요. 기회가 되면 소개할 테니 한번 만나보시죠. 니상이는 식사를 하다가 전화를 걸 때가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후 돌아온 그녀는 말했다. 오늘 참 좋은 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분하고 이제 막 통화가 됐어요.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나는 그날 저녁 6시 정창화 감독 등 홍콩 거주 한국 영화인들과의 저녁 식사 약속 이외에는 특별한 스케줄이 없어 쾌히 응했다. 우리는 택시를 잡아 타고 꼬불꼬불 산길을 달려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한 30분쯤 달렸을까. 산길을 내려가면서 창밖을 내다보니 별장 같은 저택들과 해변이 나타났다. 인적도 없다. 택시에서 내리면서 나는 돌아갈 때를 생각해서 택시를 대기시키자고 했다. 그러나 이상희는 전화로 부르면 택시가 곧 온다며 그냥 돌려보냈다. 나는 처음 와보는 것이라 이것이 어딘지 도무지 알 수 없었고 방향 감각도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리펄스 베이라는 곳이었다. 이상희는 사방을 둘러보고 시계를 보면서 왜 안 오지? 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그냥 서 있기도 못해서 그녀의 딸을 데리고 저쪽 해변을 향해 거닐었다. 조금 후 최 여사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30-40m쯤 떨어진 물가에서 그녀가 서너 명의 장정들과 무어라 이야기를 하면서 나더러 오라고 손짓을 했다. 그분이 급한 사정이 생겨 이곳으로 올 수 없어 우리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랬대요.
그분 별장이 저쪽 해변가에 있거든요. 그녀는 그리로 가자고 했다. 그 옆에는 하얀색 모터보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가 오후 4시경. 나는 6시 저녁 식사 약속 때문에 곤란하다고 망설였다. 그녀는 별장까지 10분밖에 안 걸리니 약속 시간에 충분히 될 수 있다면서 배에 올라가자고 말했다. 보트는 백사장에서 2m쯤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이때 옆에 있던 장발의 20대 청년들이 나를 업어 보트에 태우려고 했다. 나는 왜 내가 먼저 탔냐며 이를 뿌리쳤다. 그러자 청년들은 먼저 니상이의 딸을 번쩍 들어 태웠다. 그리고는 니상이를 태웠다. 나도 얼떨결에 번쩍 들려 태워졌다. 보트에 엔진을 거는 순간 저쪽 백사장 쪽에서 한 중년 남자가 웨이 하면서 쫓아왔다. 니상이는 그 사내가 이 모터보트의 주인이라고 나에게 귓말로 알려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터보트는 별장이 있다는 저쪽 기슭으로 가지 않고 깊은 바다를 향해 달리는 게 아닌가. 나는 이상희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보트가 왜 딴 곳으로 가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담배를 한 대 빼어물고는 나에게도 권하면서 괜찮다고 했다. 나는 어쩐지 불안한 생각이 자꾸 들었다. 북한으로 납치돼 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혹시 금품을 빼앗으려는 강도들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뒤쪽에서 최 선생 하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보니 아까 맨 나중에 올라탄 그 중년 남자가 빙그레 웃으며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나를 어떻게 아세요? 나도 조선 사람입니다. 홍콩에 온 지 한 15년 되었는데 배를 타고 다니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 선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그의 한국말은 오랜 해외 생활 탓인지 더듬거리는 투였다. 나는 그가 우리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일종의 안도감이 생겼다. 불안한 생각도 금세 가셨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지금 이 보트가 어디로 가나요? 최 선생, 우리는 지금 김일성 장군님의 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어디라고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의 품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조금 전 더듬더듬 했던 것과는 달리 그의 우리말은 유창하고 또박또박했다. 나는 그 순간 눈앞이 아찔하고 캄캄해지면서 온몸이 얼어붙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가 싹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는지 희미하게 의식이 되살아나면서 나는 청년이 등에 업혀 사다리를 타고 큰 화물선에 올라가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발버둥을 쳤으나 소용이 없었다. 내가 청년이 등에서 내린 것은 3평 정도의 현장실, 침대와 책상, 세면대가 놓여 있었다. 침대 정면 벽을 쳐다보니 커다란 김일성의 사진이 걸려있지 않은가. 나는 악소리와 함께 또다시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는지 다시 의식을 차리고 보니 누가 내 몸에 주사를 놓고 있었고 옆방에서는 니상이가 앙탈을 부리며 옥신각신하는 소리,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다. 니상이는 나를 이곳까지 유인하는 데 앞장섰지만 자기까지도 함께 끌려가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나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북한 땅으로 끌려가고 있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듯 아프고 미칠 것만 같았다. 제발 나를 돌려보내 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나는 돌려보내달라고 애원하며 목 놓아 울부짖었다. 사지가 뒤틀리고 숨이 컥컥 막혔다. 내가 발광하듯 울부짖으면 그들은 주사를 놓아 나를 잠들게 만들었다.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었다. 이틀쯤 지났을까? 나는 나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니상이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말했다. 소용없는 줄 알면서도 나는 니상이에게 따져도 보고 사정도 해보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감시원들은 그녀가 알아 누워 있다며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 김일성 장군님의 품으로 간다고 엄숙하게 말하던 그 중년 남자와 다른 젊은이 한 사람이 교대로 24시간 나를 감시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 중년 남자는 북한의 대남 정보기관인 조사부 부부장 임호군이었다. 현재는 부장으로 승진. 배가 떠난 지 나흘째 되던 날, 저녁 임호군은 슬며시 선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술 취한 채 내 옆에 들어 누우려 하는 게 아닌가. 나는 서스라치게 놀라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며 있는 힘을 다해 그를 침대 밖으로 밀어냈다. 열 수 없었던지 임은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조금 있더니 임이 또 나타나 침대 위로 기어 올라오는 게 아닌가. 나는 닥치는 대로 벽과 책상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사람 살려요라고 고함쳤다. 청년들이 달려왔다. 청년들은 부부장 동지 왜 이러십니까 하며 그를 데리고 나갔다. 그래서 나는 그가 부부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임은 배 안에서 비판을 받았는지 그 뒤부터는 엉큼한 수작을 부리지 않았다. 꼭 마적단에 끌려가는 기분이었다. 나만을 쳐다보며 살아온 불쌍한 우리 아이들과 식구들, 훌륭한 영화 예술인이 되겠다고 전국 각지에서 온 700명의 학생들, 그리고 교수들과 교직원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음식이 아무것도 입속으로 넘어가지 않아 몸은 기진맥진 상태였다. 정신이 들면 울고불고 하다가 의식을 잃곤 했다. 도무지 아무것도 못 먹으니 하루는 라면을 끓여왔다. 라면 역시 넘어가지 않아 겨우 국물만 두어 모금 마셨다. 그 뒤부터는 미음을 조금씩 먹었다. 며칠이 지나 겨우 원기를 좀 회복하자 바람이나 쐬자며 감시원들이 나를 부축해 가판 위로 데리고 나갔다. 배는 하얀 거품을 일구며 어지런지 서서히 가고 있었다. 바다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막상 뛰어내리려고 해도 내 양옆에 감시원들이 바싹 달라붙어 있으니 그럴 수도 없었다. 우연히 배 연통 쪽으로 나의 눈이 쏠렸다. 그 옆에는 북한기 말고도 연통부 착용 여러 나라의 국기가 보였다. 웬 외국 국기가 저렇게 많냐고 물어보니 필요할 때 쓰기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라는 대답이었다. 나는 위장용 국기임을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배는 겉보기에 화물선이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해외 공작선임을 직감할 수가 있었다. 배가 대만 해협을 통과할 때쯤인가 보다. 감시원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무어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저기가 군문도다 조심해라는 등등의 소리가 들려왔다. 출항 닷새쯤 뒤 동진화해에서 태풍을 만나 어느 항구에서 이틀쯤 정박했다. 온 가족이 함께 배에서 생활하면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중국 어선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저녁 무렵 앞짓는 연기가 뽀얗게 올라왔다. 나는 오순도순 함께 사는 그 어부들이 무척 부러웠다. 내가 이 모양으로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있을 식구들을 생각하니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두고온 아이들과 식구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아물거렸다. 다음 날 다시 항해가 시작되었다. 만 하루를 더 갔을 때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고속버스만큼이나 빠른 새까만 쾌속종이 다가왔다. 50대 초의 두 남자가 우리 배로 올라왔다. 진회색 인민복을 입었지만
인상은 인자해 보였다. 나는 속으로 저희들이 나를 구하러 온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히 기도를 해보았다. 한 사람은 의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조사부 부부장 김주영이라는 사람이었다. 의사는 나를 진찰한 뒤 주사를 놓고 약을 주었다. 이들은 여행용 트렁크를 하나 가져왔는데 열어보니 내의와 양말, 화장품 등이 가득 들어있었다. 이들은 나더러 아무래도 빨리 가야겠다면서 나를 그들이 타고 온 회석정으로 옮겨 태웠다. 회석정은 선실이 너무 좁고 낮아 두 사람이 겨우 쭈그리고 앉거나 누울 공간밖에 없었다. 이 배에도 김일성 사진은 어김없이 붙어 있었다. 배가 빠르기는 했지만 어찌나 소리가 요란하고 요동치는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한 15분쯤 갔을까 내가 사람 죽겠다고 소리치니 나를 큰 배로 다시 옮겨 태웠다. 나를 태운 화물선은 22일 오후 3시쯤 홍콩을 벗어난 지 8일 만에 남포항 앞바다에 도착했다. 30분쯤 기다리니 하얀 모터보트가 다가왔다. 우리는 모터보트로 갈아탔다. 20분쯤 더 달렸다. 모터보트는 남포항 일반 부두에서 멀리 떨어진 선착장에 닿았다. 이것은 일반 선박의 통행이 금지된 곳 같았다. 모터보트를 내리면서 문득 몇 가지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왕동일이 친구라고 소개. 나를 힐끔 쳐다보고 들어간 중공백화점의 지배인. 왕을 따라다니며 계속 나의 사진을 찍어댄 2명의 중국인. 이들은 왕동일의 친구도 아닌 중국인도 아닌 북한의 공작원들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니상이가 소개해주겠다고 한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다던 일본의 하얀 할아버지는 조청년 의장 한독수가 아닐까. 내가 왜 일찍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해적대 같은 놈들의 마수에 걸려들고 말았단 말이야. 내 가슴을 쥐어뜯고 발등을 찍으며 아무리 후회해본들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휘청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옮겨 디뎠다.